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심리할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문제를 놓고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과 이재명 대표가 탄핵안 가결 이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후 만났죠.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먼저 들어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보니까 최재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총 14건의 탄핵소추안이 지금 헌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런 작금의 국정사항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이전에 남발했던 탄핵소추, 정치 공세적인 성격이 좀 강한 탄핵소추는 좀 우리 국회 차원에서 철회를 해서 헌재의 부담 좀 또 덜어주고 또 그 많은 분들이 탄핵 소추로 해서 국정이 마비 상태니까 그것도 좀 풀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속하게 민생 안정을 위한 좀 민생 추경을 좀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필요한 부분까지는 뭐 저희는 다 양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 교섭단체로서는 좀 실질적인 협의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이 만나서 이제 좀 이야기 좀 하자, 좀 정치 좀 풀어보자라는 데에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약간의 포인트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먼저 권성동 대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좀 막혀있는 부분이 이제 탄핵 정국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풀어달라라는 얘기였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경제가 우선이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하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얘기 듣겠습니다. 먼저 뭐 윤석열 이제 대통령을 제외하고도 지금 13건의 탄핵안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입니다. 그로 인한 국정 공백은 뭐 피할 수 없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뭐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달째 지금 방통위원장이 직무가 정지됨으로 인해서 지금 처리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현안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점에서 이 불필요한 정말 정쟁성인 그러한 그 탄핵에 대해서는 좀 철회를 하는 것이 이것이 국정 또 수행에 도움이 되겠다. 이제 그런 차원의 말씀을 좀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서로 뭐 어떤 합의점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지난주에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또 탄핵안이 국회에서 또 표결이 가결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래도 여야가 또 서로 만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는 것 자체가 그래도 좀 국회 협치에 대한 일말의 기대는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것이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이제 좀 더 실질적인 대화를 좀 해서 어떤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시는 그런 부분을 많이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협치가 좀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민주당 얘기도 듣겠습니다. 네, 이제 원내대표 취임 인사차 이제 서로 만나신 건데 뭐 전국 수습이나 이제 민생 안정 그리고 정치의 복원 이와 관련해서는 서로 이제 그 같은 이제 말씀을 좀 하셨는데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민생 안정 협의체를 좀 구성하자고 이미 제안한 바가 있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께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민생과 경제만이라도 뭐 그거를 주도하는 것을 국민의힘이 해도 좋다. 다 양보할 테니까 그거라도 하자. 이런 얘기도 좀 하셨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민생과 관련된 추경이 필요하다. 이 얘기도 하면서 여야 간의 그 정치의 복원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서로 나누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은 헌정이 초유의 헌정 중단 사태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야의 그리고 양당의 문제가 아니라 이 혼란한 수습들을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서로 이 전국을 풀어나갈 그런 책임들이 이 정치권에 주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만남을 계기로 해서 오늘 뭐 서로 약간 뼈 있는 말도 주고받았지만 네. 그런 문제를 포함해가지고 일단 대화와 협치하는 그런 양당 간의 관계를 만드는 그 첫 단초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이렇게 협치의 이야기는 했지만 가장 먼저
대체하는 부분이 이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 네.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조금은 부적합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다른 것보다 이제 헌법재판관이 이번에 3명이 이제 국회 몫으로 추천이 됐습니다만 이게 그 동안에는 이제 한 명은 여당, 네. 그리고 한 명은 야당, 그리고 여야 합치로 이제 한 명이 추천되는 이제 그러한 관행이 있었죠. 그런데 그 이번에는 계속 민주당이 2명을 민주당에서 추천을 하겠다고 해서 사실 그래서 여야 간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헌법재판관 3명의 공백 상태가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최근에 민주당에서는 지금 2명의 재판관 후보를 좀 추천을 한 상태고 또 국민의힘은 이제 1명을 추천을 한 상태이지만 지금 어제 오늘 좀 나오는 그런 이야기는 이런 그 임명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기류가 국민의힘에 있는 것이고요. 네. 근데 그거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런 여야 협치가 무너진 상태에서 후보자가 이제 추천된 뭐 이러한 저는 것이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지금 권한대행 체제에서 국회 동의를 이제 얻는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느냐. 지금 이제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초유의 상황이긴 하죠. 하지만 국민의 이제 힘의 저는 입장은 뭐냐면 이제 7년 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그 탄핵 소추 그 당시에 네. 황교안 권한대행 아니셨습니까? 이제 그때 그 직무 정지, 그러니까 탄핵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했습니다. 네, 그리고 탄핵 소추가 이제 가결이 된 3월 10일 이후에 그 이후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리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후보자를 이제 재판관이 임명한 그런 사례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직무정지 상태인 것이지 대통령의 권리 상태라고 볼 수는 없는 상태이죠. 그래서 그런 전례에 비추어 보면 현재 탄핵소추가 진행 중인 이 마당은 대통령이 그냥 직무정지 된 것에 불과한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네. 전례에 비추어 보면 국회 동의를 받은 헌법재판관이라고 하더라도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는 없다. 지금 그러한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그런 부분이 수긍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여야가 같이 이제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좀 더 협치가 된다고 하면 저는 헌법재판관이 여당 1명, 야당 1명, 그리고 여야 합치에 이러한 것이 일단 이루어져야 국민의힘이 좀 예정되어 있는 그런 그 헌법재판관 청문회에도 좀 참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그렇게 돼야 어떤 그 권한대행의 임명 여부에 대한 이러한 좀 국회에서의 협의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여야의 협치가 필요한 사항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단독으로라도 진행하는 거잖아요. 인사청문회부터.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사실관계부터 확인해야 될 것이요. 이미 양당 간에 합의가 돼서요. 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후보자도 확정을 한 상태였고 그 인사청문 절차라든지 이런 내용까지 다 지금 합의가 되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거에 대해서 또 반대하면서 부득이하게 오늘 10시에 그 인사청문회 절차를 진행해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국민의힘에서 인사청문 절차에 참여하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민주당 단독으로도 할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해서 통지를 했고 경고를 한 상태에서 계속 불참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오늘 10시에 그 절차를 진행해서 박지원 의원이 이제 인사청문 위원장으로 지금 선출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황교안 그 권한대행 당시에도 네. 그 대법원장 몫의 헌법재판관은 권한대행이 임명했었거든요. 다만 대통령 몫의 그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은 당연히 직무정지된 대통령이 추천하는 것이 몫을 추천하는 것은 이원적인 요소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이번에 추천하는 3명 국회의 추천 몫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헌법 제111조 2항 3항에 보면은 우리가 헌법재판관이 9인인데 대통령이 추천하는 3인, 국회가 추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3인이거든요. 그리고
그 헌법에 보면은 국회에서 추천한 3인은 그 임명하도록 대통령에게 임명하도록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 당연히 임명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지 그것을 그 대통령이 또는 권한대행이 임명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임명을 해야 되는 거고 전에 그 사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소추위원 아니었습니까? 법사위원장으로서 그때는 당연히 권한대행 임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때 권성동과 지금 권성동은 다른 사람입니까? 그래서 논리적인 비약이 있고 오히려 이것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오히려 윤석열 그 대통령이 지금 이원적인 비상계엄을 통해 가지고 지금 수사 그 내란 수계의 피의자로 지금 수사 선상에도 올라와 있고 탄핵이 가결돼서 헌재에 이제 그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방탄하듯이 재판을 지연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대단히 좀 우려스러운 좀 지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국내의 그 민생이나 경제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외교나 안보 분야에서도 대단히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빨리 이런 헌정 중단 사태를 조기 종식시킬 그 의무가 오히려 더 그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더 있기 때문에 이런 논란보다는 빨리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서 같이 여야가 힘을 합치는 지혜가 필요할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두 분 다 이제 힘을 합쳐야 된다고 하는데 방향은 좀 다른데. 예.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그 대법원장 추천 몫의 이선혜 재판관이 이 헌재 재판관으로 권한대행에 의해서 임명된 것이 2017년 3월 28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인용이 된 게 3월 10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탄핵 인용 결정 후에 대통령의 거리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3월 28일에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했다. 그래서 지금과는 시점이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리고 뭐 요새 많이 이제 회자가 되는 것이 그 당시에 그 추미애, 박범계, 박주민 의원이 얘기했던 것이 많이 회자가 되는 것이죠. 권한대행의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은 어불성설이다. 또 이것은 민주주의의 훼손이다. 지금 이렇게 이 민주당의 새 중진 의원이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신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이게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과연 권한대행이 지금 탄핵 소추 재판 심산 중인 이 상황에 살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전례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치열한 그런 갑론을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그러한 면에서 여야 간의 어떤 의견 합치가 가장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질문 듭니다. 하나 더 드리고 네. 답변의 기회를 드릴게요. 네네. 뭐 추가 질문은 뭐냐면 지금 네. 말씀해 주신 부분이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방탄을 위한 행동 아니냐라는 내용이 가장 많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전례가 이제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시작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민주당의 일방적인 그 헌법재판관의 이제 추천 여야 1명 그리고 여야 합의에 의해서 1명을 추천하던 그래서 총 3명을 추천하던 이 전례를 깨트리고 민주당이 2명을 우선적으로 추천한 이런 데서 시작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헌법재판소의 물론 그 심판 같은 경우는 12월 27일에 이미 준비기일이 좀 예정되어 있고요. 이래서 이것이 6명이라도 충분히 심리는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뭐 9명이 안 된다고 해서 탄핵 그 재판이 어떤 심리에 지장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관계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헌법재판관이라는 것은 그 자리가 굉장히 중대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국회에서의 그런 임명 자체, 추천 자체가 그 여야 협치를 그 넘어서는 방향으로 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임명 여부에 대한 뭐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의견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제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추미애 의원이나 박범계 의원이 얘기했던 것은요. 그 당시에 이제 임기가 만료된 이제 탄핵이 되고 임기가 만료된 헌재 소장에 대한 후임을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에요. 대통령 몫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던 그런 내용이라서 지금 그 국회 몫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런 입장과는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지금 그 3인에 대한 임명을 권한대행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국회 나와서 얘기도 했고요. 입법조사처도 충분히 당연히 가능하다 이렇게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법 23조에 보면은 원래 심리는 7인 이상이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태는 대단히 이중하잖아요.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을 심판하는 거기 때문에 조그만의 그 정당성에 대해서 시시비가 걸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다 미연에 방지하고 충분히 그 권한대행 할 수 있다고 다 해석하고 있는데 임명해서 조속하게 재판을 심리하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그 바이기도 하고 또 법리적으로도 그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어떻게 행사를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민주당 입장에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 아닌 압박을 또 하고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가 굉장히 불합리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지만 거부권 행사를 또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얘기도 듣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전례가 있죠. 그 노무현 대통령 그 탄핵 심판 당시에 그 고건 권한대행께서 사면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한 전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유는 이것이 위헌적인 소지가 좀 있다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국무회의에 좀 올라가 있는 여러 법안 중에서 예를 들어서 양곡관리법 이제 이것은 좀 위헌성이 있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도 또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또 행사를 했고 네. 그래서 재표결에서 결국은 다시 통과하지 못하고 그렇게 그 무산이 됐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뭐냐면 권한대행으로서도 그 위헌적인 소지가 있는 이러한 법은 그것은 통과를 사실 국회에서 시키면 안 되는 거죠. 국회가 입법을 하는 그 기관이긴 합니다만 위헌적인 법을 통과시킬 그런 권한을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런데 위헌적인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하면 당연히 그것은 권한 대행으로서라도 이건 위헌적인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충분히 제2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저는 적법한 권리가 있고 그것이 오히려 권한 대행으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는 물론 그 쌀농사를 지으시는 그런 그 농가들은 수고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농작물과의 그런 형평성 문제랄지 또 이것이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남는 쌀을 그냥 쌀 공급이 과잉 현상이 부추기면 오히려 물가에도 또 물가의 안정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위헌성의 소지가 굉장히 다분한 법이죠. 그래서 이러한 법이 지금 국무회의에 올라가 있고 이것을 지금 제2요구권을 행사할지 말지를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조금 더 협의를 해보시겠다. 좀 이러한 그 여지를 남기신 상태입니다만 전례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국무위원으로서 위헌적인 법은 그것은 제2요구권을 행사를 해야 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의무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이런 위헌적인 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제2요구권을 행사하셔야 되고 또 그런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법률적인 제약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원적이라는 것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주장하시는 건데 저희는 법리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고 이게 민생 법안이고 농민들의 생존권이 이제 달려 있는 그런 문제라서 다시 이제 발의한 그런 내용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상권 분립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거부권은 대통령이 대단히 예외적인 권한으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아주 네. 부득이한 경우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현재는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권력은 지금 국회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권한대행은 임명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당성 차원에서도 대단히 이제 그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국민을 대의하는 그 국회 에서 의결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지 않는 것이 저는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민생 법안과 관련된 것들도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거부권을 그동안 행사했던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권한대행은 하는 역할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여당의 당원이시기도 하고 여야에 있어서의 정부 여당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 거부권을 행사한 거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지만 권한 대행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현상의 그 직무가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그 상태에서 현상을 유지하는 그런 선에서 국정을 잘 큰 문제 없이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국회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온전한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 선고 얘기도 해봐야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얘기가 좀 있어요. 여기에 네. 대한 얘기 먼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께서는 빨리 탄핵 심판을 진행해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시는 건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도 지금 본인이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이랄지 아니면 1심이 진행 중에 뭐 대장동 사건이랄지 또 대북 송금 사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소송 지연으로 보이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오히려 신속한 재판을 스스로 받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공직선거법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2차례에 걸쳐서 송달이 안 되고 있어서 법원이 공시송달이라는 이러한 그 송달의 방법을 통해서 지금 소송 접수 통지서를 어제 네. 공시를 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것이 송달이 안 된 이유가 이재명 대표가 항소 그 접수 통지서를 송달이 안 된 이유가 이사불명 때문이거든요. 그럼 본인이 이사를 가셨으면 저도 20년 넘게 판사 생활을 했습니다만 네. 선고를 할 때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법원에 신고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러면 이사를 하신 상태면 법원에 신고를 하셨어야죠. 그런데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12월 11일에 그 소송 접수 통지서가 이사불명으로 송달 불능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2차 송달을 했습니다만 이사를 간 집에 또 송달을 한들 송달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제 법원에서도 이제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 공시송달은 바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2주일 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 송달의 효력은 내년 1월 1일에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재명 대표로서는 본인이 안 받음으로 인해서 20일 정도 그렇게 소송이 지연되는 그런 효과가 이미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것은 공정과 산식선에서 보면 이것은 재판 지연이 맞는 거죠. 저는 명백한 재판 지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공직선거법 사건 같은 경우는 조희대 대법원장도 633을 지켜라 지금 이렇게 판사들에게 독려하고 있는 그런 그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 이재명 대표께서도 지금 본인이 또 대선을 또 차기 대선을 준비하시는 이 마당에 국민들 앞에 공정과 상식 선에서라도 본인의 재판을 신속하게 받으시고 또 재판 지연으로 보이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히려 솔선수범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지금 그 탄핵과 내란 이제 그 전국 그 속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방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재판 지연에도 동조하고 있고, 그래서 일부에서 뭐 내란의 당이다 뭐 이런 비판까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그 내란 수계의 피의자로서 수사에 대해서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고, 또 헌재의 소추 의결서 정본도 받지 않고 있는 그 재판 지연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윤석열 그 대통령이 훨씬 더 큰 문제인데, 그것을 물타기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를 억지로 끌어들인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팩트적인 측면에서도 그 이재명 대표가 의도적으로 미수령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재판 지연 의도도 있을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뭐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동안 윤석열 검찰에서 거의 뭐 수사를 통해서 기소 폭탄으로 해서 6건이 지금 기소돼 있는 상태인데, 그 재판에 대해서 지금까지 다 성실히 다 응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건 같은 경우에도 이게 12월 9일하고 11일 이때 발송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언제였냐면은 그 12월 7일 날 1차 그 탄핵 포결이 불성됐잖아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으로 다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저도 포함해서 모두 국회 대기령이
떨어져서 국회에서 다 숙박을 하고 있었던 그럴 때입니다. 그리고 송달은 집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뭐 고의력을 받지 않거나 이런 건 아니다라는 거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재판을 지원하거나 뭐 고의로 이렇게 했다는 것도 없다는 건 확인이 된 거잖아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지금 내란숙의 피의자로서 내란죄 아닙니까? 내란숙의 피의자로서 지금 소환에도 응하지도 않고 그리고 압수수색에도 그 경호처나 대통령실에서 다 막고 지금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있고 소추 의결서도 지금 27일 날 첫 재판 변론기일이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서 제출하라고 해도 아예 그 송달 자체를 안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행정관이 받았는데 인편으로 받은 것까지 확인이 됐는데 접수증을 안 써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있는 그것이 훨씬 더 큰 문제이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빨리 그 헌정 중단 사태를 방지해서 신속한 재판을 해라 이렇게 오히려 촉구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 여당에서 할 역할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방탄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뭐 국민들이 이제 판단을 하실 부분입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에 여러 재판을 방탄해왔던 거는 뭐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또 불식시키기 위해서 방탄 이제 그 보궐선거를 하셨고 이제 개항 을에 또 출마를 하셨고 또 본인이 또 그다음에 방탄 당대표가 되셨고 또 어떤 본인에 대한 그 수사가 옥죄어 오니까 또 방탄 단식을 하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 좀 이루어지는 것은 모두 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오히려 줄이기 위한 이런 방탄의 힘으로 지금 여기까지 좀 오신 건데 그래서 지금 그 1심 판결도 기소돼서 뭐 2년 또는 1년 정도 지나서 이제 되는 뭐 이런 사태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면에서 신속 어떤 그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받고 있는 재판에 대해서는 신속한 그런 재판에 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뭐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러한 그 뭐 탄핵 관련한 뭐 이런 심판도 12월 27일에 일단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그것을 수령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12월 27일 준비 기일은 그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한 열흘 정도의 그런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아까 내란 수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수괴 피의자. 근데 이게 이제 그 죄명이 그렇습니다만 지금 민주당이나 또 민주당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마치 내란의 어떠한 그런 그 내란 죄의 내란죄가 아주 확실하게 선고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은 수사 진행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내란죄가 이제 성립이 되느냐 마느냐는 수사를 통해서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또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그렇게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직까지 수사 중인 상태에 대해서 무엇을 국민의힘에 방탄을 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국민의힘으로서도 이 뭐 수사 지연이랄지 뭐 또는 또 어떤 그 헌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탄핵 심판 뭐 이런 것도 정상적으로 저희는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민주당이야말로 어떠한 그런 사법 리스크, 어떤 이러한 그 탄핵 정국에서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가 증발되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켜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본인이 받고 있는 이런 그 형사 사건에서 신속하게 재판을 받고 또 본인이 떳떳하다고 하면은 오히려 그 무고함을 재판을 통해서 밝혀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국민들께서 가장 원하는 것은 지금 윤석열의 내란 그 수괴 피의자인데 그 사태와 헌재의 결정이 빨리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주장은 거기에 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끌어들여서 오로지 그러면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지금 이 헌정 중단 사태에 대한 수습보다는 대권에만 더 관심이 있구나. 이재명 대표라는 유력한 대선 후보만 넘어뜨리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이렇게 기득권을 유지하는 그 정당이구나라는 인식밖에 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을 그냥 방탄을 했다는 이렇게 숭숭 뚫리는 방탄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금 윤석열 검찰에서 그동안 그 수백 번에 넘는 압수수색을 통해서 표적 수사 받고 정말 기소 폭탄을 맞고 거기에 대해서 다 지금 재판 중에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저 법원으로 가 있어서 그래서 법원의 시간에서 다 그 재판에 다 응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 그 고의로 뭐 재판을 지연했다라는 그 미수령 문제도 법원행정처장이요. 국회 출석해가지고 이 고의적인 미수령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제가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할 역할들은 이렇게 이재명 대표 재판을 가지고 이렇게 정쟁화시킬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 내란 그 사태에 대해서 정말 그 반성을 먼저 하고 그걸 수습하는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공당으로서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게 정말 지금 시급한 시점인데 이럴 땐 아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이 얘기를 하나 더 해볼 건데요. 이제 의원총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의원총회에서 이제 비대위원장을 아마 인선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찾을지 모르겠는데 네. 권성동 권한대행이 겸임하는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이제 의총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이 아마 고민은 이럴 것 같습니다. 이제 거론되는 여러 뭐 중진이랄지 아니면 원외 인사가 있습니다만 이제 지금 굉장히 사실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이 거론되는 분들이 하겠다고 동의를 해야지 이제 비대위원장 추대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좀 그런 것이 좀 약간은 이렇게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거론되는 분들이 좀 고사할 수도 있는 분위기 좀 아닌가 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중요한 거는 뭐 비대위원장 이제 선출보다는 오히려 뭐 당의 화합이나 또 뭐 당의 어떠한 그런 그 국민들에게 또 어떤 혁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좀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 분을 조금 시간을 들여서라도 좀 제대로 그렇게 추대하는 것이 좀 좋은 것이지 뭐 이번 주에 꼭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권성동 권한대행께서 또 다양한 의견도 좀 수렴하시고 또 그리고 청구되시는 분들의 좀 의사 확인도 좀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리고 권성동 권한대행이 겸직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러한 지금 이야기도 좀 나오고 계신데 사실 지금 현재는 국민의힘의 화합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고 그리고 권 대표께서 지금 원내대표로 선출되신 것이 지금 일주일도 채 안 됐거든요. 그렇죠. 지난 금요일에 선출이 되셨기 때문에 또 당내에서의 당내에서 굉장히 그래도 신망이 있으시고 또 오히려 당에 좀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실 수 있는 그런 오히려 통이 크신 그러한 그 리더십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뭐 권성동 대표가 그 비대위원장을 겸직하는 뭐 이런 상황도 저는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그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당의 혼란을 하루빨리 좀 수습을 하고 그리고 좀 또 어떤 그런 집권 여당으로서의 또 힘을 어떤 행보를 좀 보여줘야 할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좀 그런 면에서 좀 귀추를 더 주목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권성동 원대가 지금 비대위원장 겸직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 윤석열 정부 시작할 때부터 윤핵관의 핵심이라서 체리따봉으로 상징되잖아요. 그때 이제 그 권성동 원대 했었지 않습니까? 돌고 돌아 다시 권성동 원대가 다시 되고 비대위원장이 다시 되는 이런 형국이라고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결국은 반성이나 쇄신은 전혀 없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해야 할 것은 정말 윤석열 대통령하고 결별하고요. 정말로 재창당하는 수준의 뼈아픈 그 혁신과 쇄신을 통해 갖고 거의 당을 완전히 일신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가장 큰 그 윤석열 그 탄핵의 가장 그 원인 제공의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윤핵관의 인사들이 다시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를 맡는다라고 하면 국민들께서 이 국민의힘은 전혀 바꾸거나 그렇지 않고 기득권만 유지하려는 정당이구나라고 해서 결국은 그
수백만의 그런 그 촛불과 응원봉을 들고 나온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국민의힘도 지금 보수 괴멸을 우려하고 있고 무슨 탄핵 트라우마 자꾸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했을 경우에 정말로 그 보수가 괴멸될 수 있는 그런 우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대부분 이제 영남권, TK 경북 쪽의 의원들이 많이 계시고 그러는데 수도권에 있는 그 의원들이라든지 또는 원외 인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거든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의 민심에 대해서 당이 받아서 혁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당의 그 지도부는 저렇게 따로 이렇게 놀고 있으면 이 정말 그 국민들부터 심판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지금 뭐 당이 이렇게 된 마당에 계속 지금 권성동 대표에 대해서 추능이다 이렇게 지금 그 아주 뭐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그런 발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권성동 대표께서 지금 사실 친윤계라는 것이 이것이 뭐 당내에서 그렇게 뭐 그 여러 그런 갈등, 계파 간에 좀 갈등이 있는 그런 상황은 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슨 뭐 윤석열 대통령 또 정권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런 걸 가지고 분류하는 이러한 것을 따지기보다는 지금 당내 화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냐 이런 것을 할 때 권성동 대표께서 당내 의원들의 상당한 신망은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포용력도 있는 그런 분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어떤 그런 그 화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좀 가진 분을 좀 계속 지금 어떠한 분이 제일 좋은 분일까에 대해서 지금 계속 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이제 이번 상황을 겪으면서 좀 그 당내에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는 자꾸 외부의 힘을 빌려서 어떠한 그런 그 위기를 타개하려고 했던 것에 대한 일부 반성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좀 더 힘들지라도 당내에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런 위기를 극복을 하고 그래야지 또 우리가 그 국민의 힘이 더 정말 그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서 쉽게 그 외부 인사를 명망가를 모셔와서 좀 이것을 좀 어떻게 미봉책으로 좀 넘기기보다는 근본적인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당내 인사라도 당내 인사가 오히려 당의 상황을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현재는 당내 인사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좀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 의견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예. 지금 뭐 시간이 저희가 한 4시 한 4분 정도까지 하는 건데 지금 질문 하나 정도만 더 할게요. 아마 탄핵 심판 수사의 가장 큰 핵심은 내란죄 성립 부분이고 그것은 이 비상계엄이 과연 통치 행위냐라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얘기를 들을 텐데 이제 석동현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통치 행위라는 부분에 강하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 먼저 민주당의 얘기를 듣고 국민의힘 얘기 듣겠습니다. 네, 그 통치행위도 비상계엄도 그 이제 사법심사의 대상이다라는 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그 일관된 그 입장이죠. 그래서 그 통치행위라는 것은 과거에 칼 슈미트가 얘기했던 뭐 결단주의 여기에서 이제 유래된 것인데 박정희 정권 때 잠깐 나왔던 그런 논리고 그 이후에는 전부 다 그 12.12 사태라든지 이런 때에도 전부 다 그 비상계엄은 그 명백한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 이렇게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석동현 변호사가 지금 뭐랄까 이렇게 이 전국을 지금 모든 그 헌법학자라든지 율사들은 이 내란죄에 대해서 거의 뭐 그 법무부 차관도 국회 나와서도 그 내란에 해당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하고 있고 또 저희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도요 이 폭동에 해당하고 내란에 해당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이렇게 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그 헌법에서 비상계엄의 경우에는 정부와 법원에 대해서만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지 국회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국회에 대해서 총칼을 든 개헌군들이 유리창을 깨고 침탈한 그 강경들을 전부 다 국민들이 목도하고 있는데 그 국회 그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딱 의율된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이론이 거의 잘 없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걸 통치행위라는 것으로 프레임을 싸가지고 지금 법리 공부하는 벌이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 그 논리적으로도 맞지도 않고 이것에 그 현혹될 국민도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기에 대한 답변 듣겠습니다. 그
비상계엄의 위헌성 그리고 위법성 이제 이것과 그 내란죄 성립은 저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뭐 비상계엄이 위헌이면 이제 내란죄도 당연히 이제 성립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동전의 앞뒷면처럼 지금 그렇게 민주당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것은 그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요건에 아무튼 그 요건이 서로 다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또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내란이 되느냐, 위헌적인 비상계엄이 내란이 되느냐, 이것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이 사건에서도 위증과 교사는 있었는데 위증교사의 교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1심에서 무죄가 선고가 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내란죄는 지금 그 법조문에서는 이제 어떻게 좀 규정을 좀 하고 있냐면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범이네요. 네. 목적범이기 때문에 이 고의범보다 훨씬 더 높은 목적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한 형사적인 그러한 증명, 형사적인 증명이라는 것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고대 증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목적성이 확실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폭동도 이게 또 어학사전에서는 집단적 폭력 행위를 일으켜서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어지럽히게 하는 행위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 이런 것이 폭동이 이게 내란죄라는 것이 별로 그렇게 판례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다양한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방금 속보로 나왔습니다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사건이 검찰에서 지금 공수처로 지금 이관이 됐다. 지금 이러한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아직 수사 초기 단계입니다. 그리고 관련자들이 뭐 구속이 되고 물론 구속된 그 죄명을 보면 구속영장에 내란죄라고 써 있습니다만 뭐 그렇게 구속이 됐다고 해서 이것이 유죄가 입증이 됐다, 증명이 됐다, 확증이 됐다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도 이것이 그 내란죄의 구속 요건, 이 목적성과 폭동행위가 있었는지 이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지금 밝혀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마치 위헌적인 비상계엄, 구속 요건을 결여한 그런 비상계엄이 있었다는 그 사실만으로 바로 자동적으로 내란죄가 성립이 한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없다는 것이 제 법률가적인 소견입니다. 그러니까 내란죄 여부는 이제 저 수사하고 재판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석동현 변호사가 주장한 거는 대통령이 결단하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통치행위를 주장한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 오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